일단 그 CPI가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국내외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는데 또 특히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또 견고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미국 시장도 하루 정도 영향을 받았고 이번에 미국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시장과 연준의 생각이 같아졌죠. 시장에서는 그래도 올해 한 5번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서 3번으로 줄었고요. 연준은 원래 3번을 얘기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었던 시장이 앞서 나갔던 부분과 연준이 얘기했던 게 이제는 일치가 되면서 이젠 전체적으로는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같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뭐 기대감이 너무 커서 증시가 이렇게 막 날아다녔다 막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나왔던 지표들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 보셨겠지만 미국의 물가 CPI는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3.1% 나왔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이번 달부터는 2% 안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2.9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특히 이제 근원물가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낮아져서 3.7% 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9%가 나와서 아, 이게 2%로 진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쉽지 않은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즉 연준 위원들도 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물가가 잡히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다만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할 정도로 이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물가는 여전히 잡히고 있고 이 추세로 조금 더 지나가서 잡히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 변수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 물가가 2%대 진입하는 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0.2%포인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잡히고 있는지의 방향성일 텐데요.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이 3%대가 좀 더 유지가 될지 아니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 물가였어요. 네. 연준에서도 지금 제일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있었던 물가가 잡혔던 원인은 상품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보는 거고 네.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있었던 그 팬데믹 때 그 공급 측의 제약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는데 그게 풀려서 잡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준이 봤었을 때 꼭 2%가 아니더라도 야 물가가 이제는 금리를 내려도 될 정도로 뭔가 잡혀가고 있어라는 게 되려면 서비스업 부분에 또는 주거비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잡히지 않은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연준이라는 조직은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굳이 12개월 연속으로 그러니까 1년 내내 0.2가 돼야 돼 2% 이하로 돼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 그래도 누가 볼 때 서비스업 물가가 2%대로 들어오는 게 한 분기는 돼야 되지 않느냐. 석 달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는 거고 네. 이걸 감안하면 6월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보스턴 연은 총재가 어제 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번에 1월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앞으로 2, 3, 4월 달에 나오는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의 생각은 현재 1월의 물가는 사실은 우리로 표현하면 뭔가 좀 일시적인 요인들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연준은 2월 달, 3월 달, 4월 달이라는 물가는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봤던 추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한 분기 이상 지속된다라면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CPI가 예상보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어도 하루 정도만 반응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하루 정도 나타났다가 아 이거 그렇게 크게 걱정한 일은 그럼요. 아니다 예.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왜냐면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도 우리 그 특히 연합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올해는 사실 경기 지표를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해예요.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저는 지금 논하고 있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먹고 저도 살아야 되니까 출연료라도 받으려면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장이 정말 문제가 있고 이제는 시장 상승세가 꺾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려면 이 물가 지수 자체가 다시 긴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인하하느냐 2번 인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하하려고 했는데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여전히 연준의 생각 틀 안에 있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시장의 큰 조정 요인도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물가 지표는요. 지난 6, 7년간 항상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연준에서 보는 물가 지표하고 일단 다르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번에 나온 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연준이 보는 건 PC라고 해서 그죠? 이 물가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그 물가 지표에서 서로 다른 게 뭐냐면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올랐던 가장 큰 요인이 주거비였었어요. 네. 근데 그 근원 기준으로 볼 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CPI는 근원 비중에서 주거비가 45% 가까이 돼요. 아, 근데 PC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절반 밑에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PC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요. 영향이 그래서 좀 적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연준이 결정하는 건 이 CPI 기준이 아니고요. PC 기준인데 PC에선 주거비 비중이 일단 낮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에 어떤 일이 있냐면 1월이 되면 CPI는요. 기존에 있었던 항목들의 가중치가 바뀌어요. 지난해 많이 되게 올라온 것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네. 그렇죠? 이 줄어들었던 거 비중이 낮아져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주거비가 근원이 말고 헤드라인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는데 네. 이번에 36%로 올라왔어요. 그러니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거비가 좀 더 오르면 더 물가가 많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착시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지난해 물가 안정에 기여했던 요인들은 또 비중이 작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래 연초에는 연초 효과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임금 여러 가지 그 물건 가격 올리는 것들을 1월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요인으로 반영되고 그래서 아까 그 보스턴 여론 총재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는 뭔가 일시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고 2, 3월 때부터는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초반기, 1분기는 특히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가 그 뒤로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들이 대단히 큽니다. 이게 계절 조정치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주거비 오른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주거비도 그 안에서 되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렌트비라는 게 있죠. 우리가 네. 내는 월세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OER이라고 해서 소유주 등가 임대료. 그냥 이걸 우리 표현으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집주인인데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료 얼마 받을 것 같아? 설문이거든요. 요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네. 사람들이 이걸 높게 얘기한 거예요. 렌트는 떨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소유주들한테 앞으로 렌트비 얼마 받을 것 같으니까 터무니없이 높게 부른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을래.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미국에서 지금 어떤 논란이 있냐면 지난 12월에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기대감을 마음껏 심어줬잖아요. 금리를 많이 내릴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리가 많이 내리면 집값이 반등을 할 거고 집값이 반등하면 지금보다 더 받아야지라는 기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라는 게 미국에서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여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실제 렌트비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연준은 PC를 본다. PC에서는 주거비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나온 CPI에서도 이번에 주거비 비중이
우리가는 계절 조정 요인 때문에 그죠?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관되게 렌트비하고 OER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반되게 나온 게 극히 드문 예거든요. 예. 이런 걸 봤었을 때 이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 다음 달을 통해서 이게 일시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언급하셨던 오스탄 굴스비 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그 지금 1월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네. 전체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건데 네. 그리고 이 정도 수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늦춰지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나 즉 물가가 잡혀가는 게 방향이 바뀐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숫자 자체도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연준의 부의장이 미국 은행은 굳건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만 그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그 자금의 규모가 9천억 달러로 넘는다는 예, 맞습니다.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면 이제 미국의 은행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느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은행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일부 은행의 위기가 있다라고 일부 보셔야 됐습니다. 은행이요? 예. 우선 올해 만기가 들어오는 9천억 달러 중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건 2천억 달러입니다. 나머지 7천억 달러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업용 부동산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아는 오피스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들도 있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피스 임대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실률만 19% 정도로 올라가 있고 나머지 건 오히려 공실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9천억 달러가 돌아올 때 그중에서 거의 70% 가까이는 사실은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일 우려가 있는 사무실, 오피스라고 하는 게 전체 사업용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20% 정도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용 부동산 위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피스발 위기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공장 이런 데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네. 이걸 위기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의 70%가 중소형 은행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됐던 은행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프 은행인데 이 은행이 거의 60% 가까이 빠졌잖아요. 네. 이 은행이 60% 빠질 때 같은 시기에 시티은행이나 JP모건은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대형 은행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중소형 은행들의 사실 파산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프 은행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이 은행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났었을 때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한 은행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인수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수하면서 이제 회사 사이즈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국은 이 회사 사이즈가 1,000억 달러 이상이 되면 카테고리 4라 그래서 대형 은행으로 분류가 돼요. 아, 네. 이렇게 되면 자본 규제가 엄청 심해집니다. 이번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일단은 규제가 심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프 은행이 망할 것 같아서 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원인. 하나는 충당금을 엄청 쌓아야 돼요.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았었거든요. 충당금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배당금을 70% 줄였어요.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산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프 은행은 다른 은행하고 다른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하고 조금 특수하게 다른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오피스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오피스 말고도 뉴욕의 다세대 주택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다세대는 문제가 아닌데 네. 뉴욕 다세대가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뉴욕 다세대 주택은 2019년에 뉴욕에서 이게 규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못 올리도록.
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면서 문제가 됐고 요거 44% 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은행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국에 있는 큰 은행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JP모건 같은 경우 전체 위험 자산 대비 3%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이거에 따른 영향이 없어서 제가 볼 때 주가가 차별화되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라는 건 밑에서 위로 번지는 게 위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망하고 이 위기가 미국의 대형 은행까지 불씨로 번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시장에 위험이 오는 건데 사실 번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시장의 불협화음도 맞고 약간의 발목을 잡는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방향성을 바꿀 정도에까지 뭔가 위기로 번질 가능성 낮아 보이고 다만 일부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마 실리콘밸리 은행 때처럼 사실은 또 몇몇 은행들은 사라지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좀 인수합병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의 은행 하나가 또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은행이 사실 일본 은행 내에서도 사실 순위가 한 20위권 정도 되는 중소형 은행이다 보니까 예. 역시 또 일본의 영향에 미치지 못하죠. 오늘 뉴욕 도쿄 증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얘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그 은행도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업용 부동산 자산이 5.4%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도 충당금 문제, 배당금 문제였던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정말 파산을 하고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전염이 돼서 위로 번지고 이런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상업용 하니까 되게 크게 보이지만 적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출을 해줄 때 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의 100%를 대출해 주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은 75%까지밖에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알고는 이 그 포지션도 되게 생각보다는 괜찮다. 그럼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어쨌든 75%만 대출해 줬으니까 분명히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는 문제가 있을 거고 네. 그죠? 몇몇 오피스들은 정말 파산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선순위 있는 애들은 그래도 그 빌딩을 팔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후순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들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다 한국이에요. 아, 예.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인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대부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골드만삭스도 투자했어. 근데 걔네는 선순위였잖아요. 받을 수 있고 우린 못 받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게 조금 다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꽤 있었었고 그게 후순위였다라고 본다라면 뭐 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부는 못 받는 사례도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은행, 이 중소형 은행들 말고 현재 유럽에 있는 일부 중소형 은행 또는 일본에 있는 은행 또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 정도 이렇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영향이 되겠습니다. 좀 있을 수 있다. 예. 네. 근데 저 여기서 말씀 듣다가 잠깐 궁금한 게 조금 전에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한 70% 정도는 그 중소형 은행에서 네, 돈을 대출을 빌린다고 해줘요. 예, 예,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형 은행들이 그 네. 위험성을 알고 대출을 잘 안 해준 게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위기가 생긴 건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사회적 변화였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이게 말이 재택근무지 어떤 빌딩 하나가 재택근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동네 상권이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그 빌딩에 있으면서 커피도 사 먹고 그죠? 밥도 먹고 막 그럴 텐데 이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영향을 같이 미쳤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대형 은행들이 대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제2금융권으로 가고 네. 제2금융권도 안 되면 제3금융권 사채도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사모님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쪽이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중소형으로 갔던 거예요. 그쪽은 아무래도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이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또 이제 금리나 그 이자도 많이 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그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아유 이게 예. 건물이 있는데 망하겠어, 그죠? 그렇죠. 건물 있으니까 부동산이니까 받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75%만 빌려주거든요. 이게 100억짜리면 75억만 대출해줘요. 이 정도 회수 가능하겠지라고 해서 장사를 했었던 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몰랐던 거죠.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게 결국 리츠라는 상품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결국은 연장이 되려면 금리도 낮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금리가 높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부동산 PF 리스크랑 일맥상통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도 시스템 리스크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1금융권은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건전하잖아요, 예. 한국도. 예.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PF의 문제들은 대체로 아파트 이런 것보다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를 이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땅값 대비 많이 대출을 해준 게 네. 그래서 사실 문제죠. 뭐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나 부동산 일할 때 그냥 잘 하셨겠지만 뒤로 갈수록 사실 제가 볼 때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불편할 정도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사실인 거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 봐도 이건 아닌데 싶으면 결국 탈이 나더라고요. 그럼 근데 방금 전에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들어간 게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목이 메이려고 하네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도 질문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이 있죠. 금융사들의 그 실적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뭐 근데 이제 그 정도가는 아니어서 사실 실적이 좀 악화되는 정도 그 이상으로는 확대해서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산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기업의 실적에는 일부 기업별로는 영향이 있다.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많은 기업도 있고 적은 기업들도 있고 금융사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노심초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제대로 하려나요? 농담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부동산을 거기서 잘 알려면 그 나라의 문화, 그렇죠? 문화라든가 아니면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의 흐름을 거기 있는 사람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거기 몇 번 탐방 갔다 와서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전 이거에 이어서 조금 그 아까 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그 미국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조정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미국에는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라는 게 많이 활성화됐어요. 아, 그래요? 예. 생각보다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고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걸 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직원들한테 오너가 약속을 했거든요. 앞으로 계약이 평생 일할 아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됐다는 그러다 보니까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들 뉴욕 같은 데 근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집 팔고 다 딴 데로 간 거예요. 아, 지방으로 가서 네. 이제 막 컴퓨터를 했는데 갑자기 오라고 하면 올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귀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재택근무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기보다도 뭐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나마 오피스가 된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내 중심가 최고 중심가 중심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똑같으면 새 건물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건물이 약간 좀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약간 변두리 지역에 있으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확인을 3월 초에 하러 미국에 갑니다. 아, 예. 참고로 회사에서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제 돈으로 갑니다. 정말요? 전 중국도 항상 제 돈으로 갔어요. 제가 궁금하면 제가 가야죠. 가서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을 한번 가서 샌프란시스코 가십니까? 맞습니다. 가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생생하게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발로 뛰지 않으면 얘기 안 합니다. 야,
전문가다운 자세세요. 네. 너무 기대되네요. 브이로그를 하셔서 그냥 생중계로 한번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중국 갔다 왔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음. 뭐 우리 기관 투자가들한테나 아니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도 세미나를 많이 드릴 때도 제가 탐방 갔다 온 경험을 바탕으로 했었었고 결과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아, 네. 눈으로 본 게 확실히 달라요. 아니 저는 사실 그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른 회사들도 이제는 재택근무를 좀 축소하고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실제로 많이 봤는데 움직임은 그런데요.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아.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 불러들이고 있고 네. 실제 근무를 해보니 생각보다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옆에서 감시를 해야 일을 하는 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프로야구 이번에 프로축구 뭐 보셨습니까? 축구 선수들 다 프로라고 하는데 엉망이잖아요. 아, 그렇죠.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감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프로야구도 감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잘하는 선수조차도 옆에서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율하자는 느낌을 받아야 더 효율이 있다는 건 세상에 다 하는 게 세상은 자율적으로 흘러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또 혼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약간 첨언을 네, 하면 네. 저는 이제 금융업에서 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시장인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샌프란시스코가 최악인 거는 네. 테크의 본고장이었던 지역일수록 살아나질 않습니다. 어. 근데 메타나 이렇게 대기업들은 그래도 좀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는데 좋은 네. 직장이니까 돌아오는데요.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근무 여건도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그냥 에이 회사를 그만둬라고 해서 이쪽 지역들은 지금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틀 전에도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스타트업 그가 하시는 VC라고 보통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한국 분이신데 거기서 최고 이렇게 한국 분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가셔서 했었던 분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식사를 또 했어요. 네. 뭐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했는데 역시 뭐 그 말씀 맞다라고 보여지고 샌프란시스코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노숙자가 진짜로 엄청나게 많아지고 마약 천국이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에서 물건이 그렇게 털려요. 아, 점도둑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유리창을 깨고 예. 들어가더라고요. 그 중심가에서 이게 다 임대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극화가 된 현상들이 있는 거라서 일단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근데 반면에 그래서 그 샌프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마약과 총기가 정말 너무 무서운 나라고 특정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함부로 또 잡기도 힘들다고 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진정이 잘 안 되니까 기업들도 복귀하라고 하면서 본사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샌프란으로 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럼 다른 데로 이동을 본사를 옮겨서 거기로 와라 이런 네, 식인 샌프란이 건가요? 가격이 내려갔어도 워낙 비쌌다가 내려가는 거라서 지금도 너무 비싸요. 네, 텍사스 주가 워낙 넓으니까 네네. 그냥 그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아마 옆으로. 샌프란에 지금 있을 필요 없다. 샌프란 이런 데 가가지고 중국집 이런 데 가지고 짜장면 3시 이렇게 먹고 나오면 몇십만 원 내야 돼요. 몇십만 네. 원이라고요? 뭐 몇만 원 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게 그쪽 물가예요. 아마 여기 미국에서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죠? 한번 외식하면 그냥 거덜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물가가 그러니까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반면에 저희처럼 이렇게 전통금융을 하는 뉴욕은 제일 공실률이 높았는데요.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도 전통금융업은 얼굴을 보고 일을 해야지 하는 게 좀 그렇죠, 먹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다시 최근에 좀 예.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재택근무에도 허락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옆에서 이렇게 두는 부릅두고 지켜봐야지. 예. 아니, 저 이건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사님은 이제 많은 이제 부하 직원들을 또 네. 이제 거느리고 계시니까 실제로 같이 일해 보시면은 재택근무보다는 이제 같은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게 효율이 더 좋던가요? 확실히 다르죠. 옆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항상 그 미션을 주고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친구들도 동기가 생겨요. 대신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단순히 그 친구들한테 닥달을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가진 그래도 작지만 노하우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억지로 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네네. 항상 사람을 배치할 때는 이 친구들 항상 보면 되게 그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며칠 정도 근무해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는 이런 걸 잘하네, 이 친구 이런 그러면 거기에 적소에 맞게 배치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인사가 많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참고로 네. 저희 신한에서 그 부하 직원들이 뽑은 그 저희 평가거든요. 예. 제가 거의 최상입니다. 0.1% 안에 듭니다. 와. 한 3년 내내. 역시 3년 장군이에요. 내내요? 네, 이거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와. 예. 그래서 최소한 부하 직원들한테 대할 때는 진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옆에서 그죠? 채찍도 해야 되지만 당근도 많이 줘야 되고 최소한 저분들하고 옆에 있으면 배울 게 있다라는 네. 전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선엽 이사님과는 이런 류의 대화를 더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이 더 많아 보여요. 일단 네. 주식 얘기해야죠. 지금 주식 얘기하는데. 미국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야 될 국가들이 더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더 네. 여쭙지 못하고 다음 질문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가시죠. 이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본 경제가 많은 분들은 지금 일본 경제가 엄청 좋다라고만 생각을 예. 하고 계신데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좀 저도 의외였는데 이제 일본의 성장률 속보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인을 보니까 어이없게도 내수가 안 살아나요. 그래서 그 일본은 내수하고 외수를 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하고 이제 내수인데 소비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국민들이 볼 때에는 여전히 좋아진 건 맞는데 사실은 지난 30년 이상 동안 디플레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바뀌기 위해서는 이번에 봄에 있는 거에서 일본 국민들이 좀 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특히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임금을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임금이 오르는구나. 사실 일본인들이 그동안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물건값도 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네. 집값도 안 오르고 물건값도 오르는데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일본이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2%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국가, 그래서 지속 성장 가능한 국가를 원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려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선순환해야 되냐면 일단 임금이 먼저 이번에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나면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또 물건 가격을 올리고 예. 물건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또 소비자들은 또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니까 내가 또 임금을 올려줘. 네네네. 이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걸 하는데 네. 사실 이번에 성장률을 놓고 보면 약간은 우려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려가 있냐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한 시점이 원래 4월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의 전환 시점이 혹시 늦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려가 살짝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4월에 춘투는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임금 인상과 관련된 노조와의 협상이 있을 거고 이 협상에서 일본 국민들의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그런 임금 상승이 처음 나오는 거네요. 나오게 되면 이거는 변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되면 일본 국민들도 그때보다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예.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원래 이번 분기는 한 1.4% 정도 성장률이 플러스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이너스 0.4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의아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까지 안 나왔지 했더니 내수가 아직도 일본 국민들은 그죠?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게 추세적이다로 느끼질 않고 있는 게 문제라서 그게 연결고리가 올 4월에 나오는 일단 임금 인상분, 기업과의 어떤 노조와의 이런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 연결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어쨌든 일본은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 환율과 관련해서 엔화가 다시 달러당 150엔 정도로 주저앉는 이런 모습이 됐죠. 그냥 우리가 일본 놀러 가기만 되게 좋은 환경. 미국은 한번 놀러 갔다 오면 거덜납니다. 아시죠? 근데 그런데 일본은 가신다면서요? 저는 딴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서 그냥 네. 햄버거만 열심히 먹으려고 한 끼는 굶고. 맥도날드 많이 가시죠. 예, 그래야죠. 그런데 그러면 일본의 내수가 안 살아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사실상 이제 임금이 제자리이기 때문에 소비가 안 살아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임금도 임금이지만 자신감이 결여된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추세라고 합니다. 느끼지 못한다. 네, 아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 30년 동안 그래버리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되라고 생각을 하지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태어나서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태어나서부터 된 걸 한 번도 못 본 거잖아요. 그러네. 34년 동안. 네네.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저거 있다고 해서 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뭔가 이게 30년 만에 있었던 거에 새로운 추세로 바뀌려면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도 만약에 이번에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더라도 사실 통화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지 못해요.
일본 국민들이 계속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은 변화하지만 그 정책을 아주 완만하게 하면서 그렇죠? 이 정책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도하게 나중에 엔화가 정말 초강세로 갈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도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화가 워낙 지금 싸잖아요. 싸죠.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일본 증시 니케이가 38,100선 사상 최고까지. 네, 예. 34년 만에 버블기 최고치에 임박했다라고 해서 일본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본 증시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더 많이 간다 안 간다의 기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다라는 네. 건데 사실 통화정책의 변화에서는 당연히 일부는 쉬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통화정책 변화가 의미하는 게 지속성장 가능한 여건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34년 만에 오른 증시가 단 한 번에 끝난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항상 주식을 할 때 많이 오른 데를 사서 좋은 적이 있었던가, 그렇죠? 뭐 아주 길게 보면 그래서 뭐 크게 많이 오르지 않는 국가에서 뭔가 답을 찾아보는 것도 한국 같은 나라들, 그렇죠? 뭔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는 여전히 일본하고 뭐 최근에 인도 이런 데도 있지만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결국 작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큰 그림이 이제 시작된 단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네. 마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베트남도 했는데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생각보다 오랜 기간 올랐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34년 만에 변화라면 사실 뭐 짧게 끝나고 말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진짜 지속성장 가능한 그런 것들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주가가 더 오르려면 엔화가 현 수준보다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 되는 여건이 돼야 될 거고 또 내수가 살아나는 여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여건이 마련이 되는지 즉 일본 국민들이 정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돈을 쓰는지 그다음에 그 엔화가 강세여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두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도 워낙 잘하시니까요. 대본에는 없던 질문인데 네. 일본 증시 원래 얘기하다 대본 보지도 보니까 않았습니다. 오늘.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중국으로 갔던 자금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 그러면서 인도와 일본으로 더 투자가 앞으로 더 많이 갈 것이다. 실제 공장 투자도 양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베트남 말씀해 주셨듯이 갈 때는 뭔가 잘 모르겠어도 이 공장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동안 더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든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추세가 되는 쪽에서 항상 승부를 보는 게 좀 유리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다만 요즘 중국과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난해 중국에서 정말 많은 외국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었고 근데 중국 자금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사실 인도로 가긴 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에 다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PFR이라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자금을 흐름을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중국에 지난주에 들어갔어요. 주간 최대 금액이죠? 주간 최대, 와. 역사상 최대 규모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흥국 역사상 가장 많은 208억 달러인가가 자금 유입됐는데 그 중에서 중국에 198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ETF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것도 있지만 지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중국을 매수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뭐 앞으로 좋을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팩트는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바닥에서 10% 오른 것도 외국인 자금의 역할이었었고 외국인들이 다시 최대 규모로 중국에 복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추세로 이어질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작은 금액이 아니라 역사상 최대 금액이 들어갔다는 걸 놓고 보면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여쭤보길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은 아시면 좋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지만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안 좋긴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안 좋은데 우린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 차이. 그러니까 이게 좋다란 개념으로 보는 게 좀 다르거든요. 네. 이만큼 안 좋아요. 확실히. 근데
시장은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폴로라는 혹시 기업 아십니까? 폴로 랄프 로렌이라고 있고요. 예. 의류 브랜드. 예, 의류 네. 브랜드죠. 그게 영어로 치면 PL이에요. PL이 아마 그 기호거든요. 아, 네. 지금 주가 한번 쳐보세요. 지금 최근에만 30% 급등을 했는데 오. 폴로 랄프 로렌이 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소비 때문에 오른 거예요. 오. 그러니까 폴로 랄프 로렌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어요. 했는데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16% 감소했는데 중국에서 매출이 30% 늘었어요. 아.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데 품목별로 되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엄청 안 좋은 품목도 여전히 많다. 근데 의외로 소비재 품목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모습도 아마 우리나라도 오늘 화장품도 오르지 않았나요? 사실 네. 그래서 중국 관련 화장품도 올랐고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소비재들이 올랐어요. 네. 어제도 그렇고 이런 걸 놓고 보면 안 좋다 확실한데 우리가 10이 안 좋은데 20이 안 좋다고 생각한 게 지금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죠?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정말 안 좋은 게 맞는데 그 안 좋은 정도로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생각을 했다가 일부 되돌려지는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금 춘제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로 얘기하면 설날 춘지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춘지에 뭐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춘제 때 소비가 안 살아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번에 소비가 괜찮았어요. 네. 영화관, 호텔, 숙박 이런 데 되게 좋았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무비자 관련 국가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무비자 국가로 되면서 지금 나가는 송출객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은 건 맞지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그죠? 거의 뭐 극단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하고의 그 괴리가 있었을 텐데 그 괴리만큼은 제가 볼 때 지금 좁혀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걱정이 되긴 되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야,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하는 왜냐면 것 이제 같다. 나오는 뉴스는 그쪽 안 좋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안 좋다 하다 보면 실제 요 정도인데도 훨씬 더 우리는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실제로 뜯어보니 약간의 괴리는 있었다. 안 좋은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한 정도보다는 아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네네. 예, 예.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를 하셨을 것 충분히 같습니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주가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작가님이 딱 그냥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국내 증시는 이제 좀 갈까요?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이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올 초에 되게 안 좋았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일부 업종이 부진했었던 것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올라갈 만한 기업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었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AI에서 현재 1등을 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구글을 제쳤더라고요. 예, 이건 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이 엔비디아만 가는 게 아니라 암이라는 기업도 같이 올라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아마 제가 알기로 TSMC도 한 10% 올랐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게 반도체 쪽으로 온기가 확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물론 이제 현재는 대용주보다는 중소용주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일단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조금 많이 어려웠었는데 2차 전지 쪽도 요즘은 이제 우리가 리튬 가격 좀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네.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네. 그렇죠? 이걸 PBR 1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 시장이 극심하게 저평가 받았던 요인을 구조적으로 뭔가 바꿔보자라는 움직임인 거잖아요. 네. 결코 작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사실 기업들 움직임, 그렇죠? 요것들도 전 영향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난번 제 방송 보신 분 알겠지만 녹화본 말고요. 녹화본 말고 생방송할 때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었어요. 금융주, 자동차, 삼성물산이라고. 그렇죠. 예. 그 다음 날부터 개급등했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아니, 진짜로요. 그죠? 폭등했습니다. 네. 그 본방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업들의 포지션이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진짜 PBR 1배 미만 기업이라고 싼 게 아니란 건 맞긴 맞아요. 네. 그렇죠?
다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개선시킬 만한 기업이 있을 거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실적도 좋아질 여지가 크고 분명히 이 기업은 주주 가치를 제고할 만한 요인이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정부가 닥달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닥달을 하는 게 아니라 당근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니들 왜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구조도 문제가 있고 상속세대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오너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글의 주인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꼭 오너여야 되고 아들이어야 되고 손재가 해야 되나요? 꼭 그래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분들이 전문성은 있을까요? 아버지 잘 만난 거 위엔 뭐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그죠? 네네. 그러면 이게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정말 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으려면 일단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가진 애로사항을 풀어줄 필요도 있지만 그 애로사항을 풀어줬었을 때 기업도 거기 화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열걸고리가 서로가 있을 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보면 그냥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들한테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한데? 왜 안 했는데? 아, 이거 필요해. 그 내가 이것도 해줄게 하잖아요. 이게 된다라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는 주식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마 이제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득을 우리 주주들하고도 나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PBR 현재 1배 이하는 기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몇몇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편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BR이 너무 낮은 기업들을 꼭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네. 절대 수치인 거고 그냥 쓸데없는 부동산만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돈도 안 되고 이거 팔아서 주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기업들 제끼고 정말 바뀔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선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예. 오늘 사실 하루 갖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늘 증시에서 특징이라면 저 PBR주의 랠리가 멈추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보시기에는 옥석 가리기 진짜 주주 환원을 하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단계가 남아있다. 그게 더 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될까요?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주주가치 환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일정 부분 올라온 게 일단은 사실이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두 가지가 더 있겠네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이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의 선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이 정책을 추진했었을 때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놨어요. 그죠? 또 내놓고 또 내놓고 또 내놓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단계별로 밸류업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일단 지금 우리가 알고 한다라는 건 일단 1차 밸류업이 된 거고요. 거기서 2차, 3차가 나오려면 정부가 이걸 밸류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강화시키는 조치들이 나와준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밸류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겠다라는 정도로 끝나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단기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테마가 아닌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그림이 나오려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현재보다 좀 더 강하고 좀 더 강제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가 볼 땐 단계적으로 해주면 일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단계를 밟아 나가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구조가 개선돼서 말 그대로 주주 친화적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그런 되는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볼 때도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좋은 기업을 발굴을 하면 배당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오로지 시세 차익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투기화되고 네.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업들 물건 사준 건 우리인데 그리고 내가 주식 사서 그 이득은 그래서 내가 주주가 된 건데 왜 본인이 다 가져가요? 대주주가 아니고 일부 총수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법만큼 우리도 정당하게 나눠야 되는 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뜯어 고치셔야 되거든요. 진짜로. 저 잘리는 거 아니겠죠? 진짜로. 이거는 이게 정당한 거예요. 저는 네. 너무 비정상을 정상화처럼 알고 있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 귀한 분 모셨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예, 네. 다음 주제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D램의 점유율을 SK 하이닉스에 내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분명한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자기가 가진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HBM을 1등을 뺏겼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HBM 1등이 아닙니다. 1등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1등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1, 2등이 뒤집히기가 쉽지 않은 게임인데 뒤집혔어요. 네.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한 것도 있겠지만 과연 삼성은 잘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뭔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고 워낙 임직원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죠? 저력이 있다라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 의미 없잖아요. 네. 내가 서울대 갈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력고사 점수를 보여주고 수능 점수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재 삼성전자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정말 HBM을 제대로 만들고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물건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로 인해서 역시 우리가 알던 그 삼성전자 맞구나라는 신뢰를 찾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못 가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실적으로나 또는 HBM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정말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구간을 아무래도 그러지 더 않겠습니까? 갈까요? 최소한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선도 업체에 비해서는 주가가 덜하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투자자들 입장에서 더 많이 올라갈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지. 네. 굳이 덜 올라갈 기업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할 거라고 믿고 분명히 그만 저력이 있다고 믿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현재는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런 걸 본다고 보면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삼성전자는 뭐 AI 반도체니 뭐니 이런 이슈랑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주가가 거짓말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마 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어도 기업들은 되게 냉정해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보여달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실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 눈으로 보기 전에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예. 저도 이제 고객들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 잘하는 애가 있을 건데 아니 1등이 뻔히 있는데 2등한테 줄 필요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1등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항상 우리는 그렇지만 저는 자신은 스스로 내가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했으면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반도체가 지금 글로벌하게 반도체와 AI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해야 될지 대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매우 오랫동안 오르고 있고 레벨도 높아요. AI가 왜 테마죠? 대세죠. 뭐 대세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네.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이해가 안 봐야 되나요? 됩니다. 네. 그죠? 패러다임이라고 아니 하겠습니다. 저기 샘 울트먼 9천조 투자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GDP입니다. 저도 그렇죠? 사실 이런 테크를 좋아하고 AI를 좋아하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ARM 말씀하셨는데 PSR 40배 정도 주가더라고요. 이게 반도체랑 AI 다 좋은데 이 중에서 원픽을 골라주세요라고 하면 기업을 고르기가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성장주들이 많이 오를 때는요. 대부분 밸류에이션 트랩에 갇힌 분들, 밸류에이션 덫에 갇힌 분들이 돈을 못 버세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돈 벌었던 세대는 다 30대였었어요. 일단 겁이 없고. 네. 그렇죠? 저 30대입니다. 예. 나이 든 분들일수록 당신들이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밸류에이션 들이대다가 개망하는 거죠. 완전히 그죠? 그러면 끝까지 안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뒤늦게 편승을 하세요. 이게 대세인가 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려면 끝까지 지키시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밸류가 안 되는 거 안 해. 그것도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절대 네네. 옳고 그런 건 없는 거니까 하든가 아니면 그죠? 나중에 뒤몰려서 이게 대세인가 봐 해가지고 뒤늦게 편승해서 꼭지 잡는 일만 없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항상 모든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었을 때는 밸류를 높게 받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예. 아마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도 무슨 뭐 워렌 버핏이랑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잘 아시면 윌리엄 오닐처럼 또 성장주 투자의 대가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게 옳은 건 없어요. 그렇죠? 결국엔 여러분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 투자하시지만 결국 내 계좌가 얼마 벌었느냐가
자체가 정답인 거예요. 네. 아니 무슨 방법이면 어떻고 무슨 방법이 어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돈 벌려고 나와 있는 거고 수익 내려고 나와 있는 거지 내 계좌가 불어나면 그게 단 거지 무슨 방법이 뭐 옳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나름대로 시장이 무엇을 보는지 같이 보고 시장과 호흡을 하는 사람이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연간과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4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거든요. 이제 왜 이렇게 배경이 뭔지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주가는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건지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제가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제 사견으로 예. 뭐 주가 전망은 잘 모르겠지만 변한 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렇죠. 기업의 지배 구조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운용상의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 확실하잖아요. 근데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주식은 바뀔 때 잘 보셔야 돼요. 네.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 안 좋은 걸 바꾸려는 시도를 하면 주가는 회복이 돼요. 네. 다만 옛날 주가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기업이 바뀌고 있다는 것만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고 더 많이 바뀔수록 더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안 좋은 그죠? 기업 쪽에기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운용사들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CEO분들도 제가 볼 때도 그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그래서 다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바꾸고 정도로 오니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은 꼼수 부리면요 주가는 다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 꼼수를 그렇죠? 지적을 당하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오려고 하면 주가도 또 그렇게 반영을 한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안 좋은 기업들이라서 다 버릴 게 아니라 네. 안 좋은 기업들은 항상 뭐만 보면 되는 왜 안 좋은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바뀌는 모습 보이면 그게 터닝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카카오 같은 제2의 기업들을 또 반등할 때 또 밑에서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도 카카오톡 많이 쓰는데 카카오 선물도 많이 하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카카오가 보여준 변화가 어떤 시장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기업은 거짓말 안 하니까 주가는 거짓말 안 하니까 확실히 제가 봐도 경영진이 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변하는 모습이 주가로 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익이 나는 게 그걸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